3가 되는데요. 시즌 1과 시즌 2는 주로 저희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서 오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텐데, 시즌 3는 남은 서점에서 함께 주최를 해주셔서 남은 서점 이 공간에서 인문학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11월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셋째 주가 아니라 매주 수요일, 11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인문학 아카데미가 쿤바 인문학 아카데미가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준표입니다. 이렇게 우렁찬 박수 소리를. 1강의 제목이 드르상 네부로사 품어지지 않은 국가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드르상 네부로사 품어지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 드르상 네부로사 품어지지 않은 국가이 무슨 뜻인지는 쭉 가면서 제 마지막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호스트에서 나온 호스틸러티라는, 제가 영어를 못 쓰고 있습니다. 호스틸러티 요거하고, 그 다음에 호스피털러티. 네. 그러니까 호스트의 또 다른 파생형인 명사는 적대라고 번역을 하고요. 호스피틀의 또 다른 명사의 형태를 환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대이고 이게 환대예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아 좋아 이 사람, 아 싫어 이 사람, 이런 걸 이제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첫인상으로서 상대를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말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싫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의 초면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인지 나에게 나쁜 해를 끼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스트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호스트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네, 중앙에. 근데 이제 그냥 있는 중앙에서 호스트라고 하지 않잖아요. 호스트라고 얘기할 때 호스트는 집에 있어요. 집, 홈 혹은 하우스, 네, 집에 있습니다. 집에. 하스피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스피틀, 병원이죠. 네, 병원. 이 병원이라는 장소가 꽤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었을 때, 호스트를 주인이라고 번역한다면, 이제 주인이었을 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 라고 하면 적대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고, 적대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인은 게스트, 손님에게 대해서 환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적대하나? 적대적 태도일까? 환대적 태도일까? 요거는 좀 고민되는 문제지만 좀 놔두고, 일단 호스틸러티라고 번역한, 호스틸러티로 이어지는 이 호스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 근데 병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거나 간호사를 만나거나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병원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인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이 뭐 도둑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뭐 안 보던 지나가던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네. 이 경우에 호스트는 주인의 입장에서, 즉 주체로서 낯선 타자를 혹은 내가 초청한 타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호스트는 주체로서 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물론 개인병원도 있습니다만 의원 빼고 호스피스 병동 생각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 경우에는 그 원래 자리하고 있는 사람도 타자인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타자를 만나는 거죠. 주체로서 타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주체가 아니고 타자로서 타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배경이 되느냐 아니면 환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적대와 환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냥 제목 설명인 것이고요.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코시스라고 국가통계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통계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35,000명이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지금까지 쭉 누적돼서 들어와서 신고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들 그 수가 16만 8천 명이 넘어요. 16만 명, 16만 8,616명. 그리고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이 아니고 190만 명이 넘어요. 난민 신청한 건수는 벌써 7만 건이 훨씬 넘어서 한 8만 건 이상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얼추 잡아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외국 출신 결혼 이민자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 있냐면 220만 명 이상이에요. 220만 명이면 제주도 인구가 아직 70만이 조금 안 됐죠? 3배가 넘어요. 3배가 안 되는구나. 3배가 넘는구나. 그렇죠? 제주도 인구의 3배가 넘어요. 전라남도 인구보다 조금 더 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 물론 이제 그 특별시 뺐지만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2020년에 태어난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냐면 6%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곧 10%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의 가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서 다른 경우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제 얘기도 했으니까 그건 일단 덮어두고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멘 난민들이 처음 우리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에 다문화 사회인 한국 사회가 적대와 환대를 보였던 그 현상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예멘 난민에 대한 다문화 한국 사회의 적대와 환대를 타자 인식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네.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 적대적인 반응, 환대하는 반응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을까?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가능성을 결론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적 방식 중에서 드러싼 레브로사 품어지지 않았구가 하는 그 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보통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들 보냐면 적대적인 반응이나 환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보통 의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적대와 환대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표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심이 보통 보면 즉각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누가 들어왔어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들 내보내. 저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바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 저 사람 참 우리가 품어야지. 우리가 좀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있어야지. 라고 하거나 한다는 거죠. 이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관심 표명 그것이 적대와 환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냐면요. 난민인 경우에 난민이라는 논문이 1979년도에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1979년도가 언제쯤이냐면 1975년도에 부산에 월남 난민 보호소가 설치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리고 1979년에는 유엔 난민 기구에서 유엔에서 그 난민의 날을 6월 30일인가? 네. 그날을 난민의 날로 제정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6월 20일이군요. 네.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제 그 1979년에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이라는 것을 다룬 논문, 논설, 논설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논문이 몇 편 정도 있냐면 1584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2018년도 이후의 논문이 677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1979년부터 지금까지 44년 동안 난민에 대해서 난민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을 써서 발표들을 막 했는데 이건 이제 DBPI에서 검색한 걸 기준으로만 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그 중에 44%의 논문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멘 남매는 500명 이상 한꺼번에 거의 한꺼번에 그냥 비행기 한 대 타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비행기 몇 대 나눠 타고 왔는데 그 여름에 2018년 여름에 한두 달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 총수가 518명, 500 몇십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00 몇 명이 비행기 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루 동시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짧은 2018년 여름에 한꺼번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된 건데 그 해에 2018년도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예멘 가면 500명만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서 몇 명이었냐면 16,000, 예, 16,1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 중에 500명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5% 정도 되나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15,000명 중에 500명을 두고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벌어진 거죠. 왜? 그게 집단적 출연이었으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거하고 집단과 집단이 만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예민남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회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은 적대 반응과 환대 반응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 환대, 적대적인 반응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아셨을 테니까 요 환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환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 거죠. 손님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이 낯선 사람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게스트로 손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타자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아닌 호스피스. 예.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아닌 호스피스. 이 호스피스들이 보이는 병원 같은, 예,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거기에서 보이는 이제 입장은 이 주인으로서 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타자의 입장에서 낯선 사람인 타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가 환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는 종교적인 경전에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손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었던 손님을 오히려 손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손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타자를 맞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타자를 주인처럼 또 하나의 주체로, 그래서 주체와 타자도 아니고 타자와 타자도 아니고 주체와 주체로, 즉 이 타자를 주체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옛날에 한 5,000년인지 7,000년인지 한 5,000년 정도 보통 모르는데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환대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길 가는 나그네 3명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이제 씻겨드리고 쉬게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앞에 손님들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해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죽고 나서 한 사흘 뒤에, 한 사흘인가 닷새쯤 후에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옆에 한 사람이 같이 길을 가게 됐거든요. 가면서 야, 너 우리 그때 뭐 막 이제 뭐 십자가에서 뭐 누가 뭐 죽어서 사람들 다 흩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지금 뭐 보니까 이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사단 난 일을 모르고 있었냐고. 전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참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쉬었다 할 건데 당신은 전 좀 더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준비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죠. 그래요? 그리고 못 이긴 따라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초청하고 내가 주인으로 이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낯선 타자와의 만남의 상황에서 그 주인이 손님으로 인정하면서 환대하는 경우든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처럼 타자로서 타자를 만나가지고 호스피스처럼 환대하는 경우든 아니면 주인이 타자를 만났지만 이 타자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장면,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미루어 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타자를 게스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시하는 거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갖게 되는 요 경우가 적대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체가 낯선 타자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은 적대와 환대라는 이 두 가지 반응이고, 또 이 두 가지 반응은 관심이라는 것으로 묶어둘 수 있는데 이것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반응만이냐? 아니다. 제3의 반응이 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적대적으로 적대하거나 환대하거나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반응이 있다. 제3의 반응이 있다. 그 제3의 반응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예멘 난민에게 보여주었던, 아니 한국 사람들이 예멘 난민에게 보여주었던 반응, 그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큰 단위에서 가져온 것은 UN 난민기구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한남문화연구원에서 저희 한남문화연구원 팀에서 조사한 제주도민은 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조사, 설문조사 이 두 가지인데요. 11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11쪽의 표를 한번 보실래요? 자, 전국조사. 유엔 난민기구가 2021년도에 발표한 거지만 시기는 같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난민에 대한 반대가, 그러니까 적대적인 반응이 53%예요. 그리고 난민에 대한 환대하는 반응이 33%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입장 표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은 14%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 6월 예멘 난민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22%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반응이, 반대가 50, 찬성이 29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20년으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남편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22%였는데 14%로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14%가 적대와 환대로 조금씩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런가 하면 제주 지역인 경우에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21.8%고 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대야 하는 사람들이 25.4%, 난민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찬성이고 환대해야 돼 라는 사람이 12.8%, 난민법이 있다면 난민법을 지키면 될 일이지 뭘 가타부타 해 라고 하는 입장이 39.6%였어요. 가장 많은 수치죠. 이 수치를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22%, 14%로 줄었지만 또 21%. 그러니까 이 20% 정도, 이 20% 정도, 낯선 타자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낯선 타자로서 예멘 난민을 집단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적대하는 반응, 환대하는 반응이 분명히 충돌하고 치열했지만 22%, 21.8%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적대적이거나 환대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관심을 유의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이 22%의 무관심, 그 무관심을 저는 중요한 수치로 보고 싶습니다. 처음 2018년도 6월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 50%, 찬성하는 편이 29%였지만 잘 모르겠다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없다는 응답이 22%였었고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79%에 달하지만 즉각적인 관심 표명을 주저한 사람들도 22%나 되었다는 거죠. 22%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20%에서 밑으로 빠지면 대통령 노릇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20%도 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0% 가지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20%면 대통령 노릇을 할 만한 수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심, 관심의 유예,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면 종종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병적인 것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무관심하면 안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죠. 그런데 낯선 타자와의 만남에서의 무관심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 그게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무관심으로 끝나고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겠지만 이 무관심은 나중에 관심으로 갈 때에
배려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자인 난민에 대한 관심은 그 난민에 대한 무관심은 그 무관심 자체가 일종의 배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수자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 막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적대일 경우도 있고 환대일 경우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소수자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에 대한 전략적인 무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칸트도 무관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관심은 관심의 소멸이 아니고 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 상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바로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1쪽이 저한테 갑자기 사라졌네요. 아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관심을 가리켜서 칸트가 한 이야기는 그게 그 감정의 동로를 나타내지 않는 일종의 냉정함이고, 이 냉정함이 바로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이제 유예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무관심을 이 현상학적인 이름을 잘못 썼네요. 현상학적인 환원이라고 괄호치기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관심은 관심의 유보이고 유예이다. 그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제주 지역에 왔던 예멘 난민들, 이제 제주 지역에 온 예멘 난민들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좀 배척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제주 사람인데 제주 사람이 육지 사람들을 배척하나? 배타적인가?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섬 사람들의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개의 글들을 보기도 하고요. 육지 사람들의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동네 사람들 만나봐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뭘 두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라고 봤더니 동네에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사 왔는데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모르고 요즘 말로 쌩까더라 라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이 쌩까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쌩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사람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3살 때 처음 이사를 4살 때쯤에 5살 때쯤에 4살 5살쯤에 첫 번째 이사를 가면서부터 제주도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여기 애월에서 서귀포 솔동산에서 하요에서 위미에서 지금 대천동 강정 윗동네 그 용흥이라는데 작은 마을이고요. 용흥에서 뭐 추자도에서 그리고 뭐 하도리 뭐 이 제주도 전체를 막 돌아다녀 왔어요. 이사를 굉장히 자주 갔죠. 이사를 가보면 전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니까. 전학을 가면 한참 동안 친구가 없어요. 다들 지들끼리 놀고 나 혼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게 예전에 고등학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거든요. 제주 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시외 시골에서 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갖는 어떤 그 가장 큰 당황스러움이 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들어봤더니 같은 반에 벌써 입학식 한 첫날인데 벌써 한 대여섯 명들이 다 알고 있고 지들끼리 앉아 있어요. 여기도 한 대여섯 명, 저기도 대여섯 명. 나 혼자야. 이 나 혼자라고 느끼는 시골에서 온 고등학생, 입학생들이 그 반에 10명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니 한 몇 달 지나면서까지도 잘 어울려지지 않고 조금씩 어울려지겠죠. 근데 이 새로운 우리 동네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살갑게 반겨주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배타적이다, 배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제주 사람들의 그 배타성은 다시 말하면 즉각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고 이 무관심의 대응을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주도 말 중에 쿰다라는 말과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쿰다는 표준어로 바꾸면 품다, 싸다는 뭐 내치다 이거죠. 그냥 그 가장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싸다는 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걸 싸다고 하잖아요. 예. 뭐 똥 싼다, 오줌 싼다라고 할 때 싼다. 예. 그 싸다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내치는 거. 품다는 이 내 품 안으로 이제 들어 앉는 겁니다. 싸다는 몸 밖으로 품 밖으로 내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품다를 의미해서 품다와 품다는 이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쿰다라는 말은 제주도에서 요즘에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사전에는 남아 있거든요. 제주어 사전에 쿰다 그러면 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쿰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처럼 쿰다로 푸는 제주섬의 역사와 난민이라고 이 쿰다를 의식적으로 갖다가 쓰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는 일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쿰다의 반대말인 싸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떤 경우에 드르쌍레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르쌍레블라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였었죠? 드르쌍레브러사 드르쌍레블러야 드르쌍레블라 이 드르쌍레블라는 저만치 내쳐서 내버려 두라 가만히 두라 라는 뜻입니다. 대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한참 자랄 때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막 뭐라고 잔소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단 드르쌍 내법소 나라고 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얘기예요. 드르쌍 내법소 나 알아보 구다. 제발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때에 드르쌍 내법소 나 알아보 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그 아버지가 막 내단치면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자식 좀 이렇게 챙겨주더라고 드르쌍 외국사 가야 알아 헐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렇게 막 야단치고 애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립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가족 관계에서만 뿐만이 아니고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네. 누가 들어오면 신경을 안 써요.
그 누군가가 막 가가지고는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가 관심을 안 가지고 유의하는 거니까 제주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게 좀 더 많은 거죠. 지금 자 한번 그 표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실래요? 표를 보면은 아까 2020년 11월 달 제주 사람들이 잘 모르면 입장처럼 어려움이 21.8%였잖아요. 그러면은 2018년 6월 달에는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이 과학적이고 통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전국적으로 22%의 무관심이 일정 기간 전 후에 14%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21.8%라는 이 수치는 일정 기간 전에는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제주 사람들의 이 무관심의 퍼센트는 22%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 표에서 보면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환대하거나 내가 적대할 필요 없다. 내가 찬성하거나 내가 반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입장을 표하지 않는다는 거라 하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8%와 39.6%를 합쳐서 거의 60%가 넘는 상황이 무관심의 상태로 첫 만남을 지켜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25% 뭐 12% 정도는 적대적이거나 환대하거나 할 테니까 적대적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환대한다는 것은 뭔가 좀 챙겨가지고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의 내 위치를 조금 더 잡아야지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간혹 한 20%의 사람들이 한 10%의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에 다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잘났다고 얘기하거나 뭐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커 내 불나게 부사 거성이래 이제 조돌개임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끄지 말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살든지 안 살든지 할 텐데 그걸 가가지고 폭력 포시어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느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느냐, 좋은 말도 하지 말고 싫은 말도 하지 말아라. 요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요게 이제 드러상 내보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경험하는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타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주도를 한 2, 3년 이내에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육지에 가서 나 제주도 가서 살아봤는데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배타적이 같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착을 못했는데 그 돌아왔어. 제주도 참 좋은 동네인데 공기도 맑고 그런데 사람들 관계가 쉽지가 않네. 벤당 문화가 뿌리 깊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 정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한 3년 지나고 4년, 5년 지나도록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틈에 제주 사람들하고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제주 사람들이 그들을 육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막 제주도 말로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드르상 내부는 것이 결국은 굽는 하나의 방식.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주체이고 들어온 사람이 타자가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도 주체이고 기존에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 사람들도 주체인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 그것은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르상 레블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거뜬히 일어설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 마찬가지로 드르상 내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적대할 사람인지 환대할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냉정하게, 그렇죠? 무관심은 냉정한, 여기에 이제 관심은 감정을 바로 표현한 것이고 무관심은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그냥 묶어두는 냉정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성적인 그 시간을 이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제주의 쿤다 문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신화에 재미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금백주 할망이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금백주 할망. 이 분은 제주 사람이 아니에요. 제주 출신이 아니에요. 육지 출신인데 그 육지가 한반도가 아니고요. 저기 중국입니다. 강남 천자국이라는 거기서 그 금백주라는 이 여인이 강남 천자국에서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해요. 내쳐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쳐진 금백조가 떠돌고 떠돌아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천국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소로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째 아들이 태어날 쯤에 여섯째 아들이 임신했을 때 그때 소로천국하고 금백조 할망이 서로 갈라섭니다. 살림을 갈라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아요. 금백조 할망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웠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괴네깃도인데 이 괴네깃도가 한참 태어나서 자라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도 아빠 없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아빠 있고 나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 나 아빠 없는 거야? 아니 너 아빠 있어. 그래서 여기 어디 가면 아빠 있으니까 가서 만나고 와. 그걸 보내요. 그랬더니 이 괴네깃도가 아빠를 만나러 가죠. 소로천국을 만났습니다. 반가우니까 아직 어린 애기거든. 6살 때쯤? 5살? 이 만나가지고는 막 놀다가 아빠 수염이 신기해서 아빠 수염을 딱 잡거든요. 아빠가 뭐 화를 해요. 버리장머리 없다고. 아빠가 아이에 대한 정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태어날 때 봤어요? 안 봤어요. 배불렀을 때 그 임신한 그 상태 봤어요? 안 봤어요. 임신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 이 아빠는 아이에 대해서 정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장머리 없이 그런다고 야단치고는 이 아이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버지가 내쳐버린 거거든요. 드르상 내본 거예요.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괴네깃도가 바다를 떠돌다가 어디 갔냐면 어머니의 고향이 강남 천자국에 도착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강남 천자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뭐 우여곡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을 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 공 세워가지고 장수가 돼가지고는 막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지레 겁먹고 이제 도망가다가 죽고 그래서 신이 됩니다. 어머니도 이제 미안한 마음에 도망가다가 죽고 그래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소로천국이 당신이 되고 금백조 할망도 당신이 되고 이게 송당의 당신들이에요. 알송당 아래 송당 마을과 위에 송당 마을의 당신들인데 근데 괴네깃도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놓고 제사상을 차리고 이제 제를 올리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효를 하면서 이제 신격화가 됐는데 신이 됐는데 이 괴네깃도는 나중에 김영리에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서 내쳐졌는데 결국 스스로 서서 돌아온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내쳐졌는데 돌아와서 주체로 설 수 있었던 이야기, 이 내쳐진 경험, 이 내쳐진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제주도가 탐락 이후에 제주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계속해서 고려 안에서, 조선 안에서, 대한제국 안에서, 일제식민지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 내쳐진 타자의 경험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타자로서 살아왔던 경험이 타자들을 만났을 때에,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드루산 레불멍 그 상태로 지켜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체와 주체로 만나는 그러한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사람들에게서 쿤다라는 것은 즉 쿤는 거니까요.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등한 관계로 한 울타리 아래 서는 것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등한 관계가 되고 나면 주체와 주체로 만나고 나면 적대니 환대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한 품 안에서 나오는 품앗이 주체로서 수노는 공동체 이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제주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동네로 흩어져서 살았을 때도 그 시골 마을에서,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에 대해서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관심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 제주 사람들이 갑자기 예멘 사람들인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밭에 밑강 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밑강 좀 같이 타거나 날라주지 않을 건가? 우리 높 빌제 램신디 높으로 완 일해주면 안 될 건가?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골에 예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내보내야 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무관심하던 시골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노업을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 시골 마을에 들어간 이 예멘 사람들과 제주 사람들은 노업은 그 일꾼이지만 이 일꾼이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노업이 얼마나 노업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대등한 인력 관계로서 이제 만나고 그렇게 예멘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제주도를 떠났기 때문에 명절이면 제주도가 고향인 것처럼 느껴지고 제주도에 명절제로 내려오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한테 노업을 청할 때는 국가에서 아직 그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 시켰던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일 부탁해가지고 일 시켰다고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도 혹시 이 관공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걸 적발해서 처벌했다거나 그게 신고가 됐다거나 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노블 청에서 품을 나누어 달라고 한 건데 제주에서는 품을 나누는 일에 공짜가 없거든요.
공짜가 없다는 말은 서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노블 구하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그 자기를 하는 것이고, 노블 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예멘 난민들뿐만 아니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 산업 연수생, 그리고 체류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우리는 여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를 환대로서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무관심의 포용인 제주의 쿰다 문화가 다문화 사회의 윤리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나 환대 이전에 무관심으로 서로에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 대등하게 품을 나눌 수 있는 순으로운 공동체 이론으로 만나는 것이 쿰다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적대와 환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짚어본다면, 예멘 난민들에게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는 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은 그야말로 낯선 타자로 도왔었지만 집단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인 경우에는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열심히 했죠. 이 사람들은 난민들이 아니고 한국의 귀한 기여자들이다. 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선의를 막 깔았죠. 선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무관심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억지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제가 드린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이나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나 동의하는 부분이 계시면 좀 덧붙여 주시거나, 아니다라고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의 말씀을 좀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무관심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의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무시하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새로 들어온 저 학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나는 저 학생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은 것으로 이제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을까요? 그 울타리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냥 그 좋은 의미로서의
들을상 내부른다는 그 의미로서의 무관심이 예. 성립될 수 있는 네. 그뭐 근거 혹은 전제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비폭력 대화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로 이제 상처 주지 않는 대화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그 주어진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담지 않은 어떤 인식의 판단을 담지 않은 주어진 사실에 대한 객관적 기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좀 이제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그 무관심이라고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 혹시 생각해 두신 뭐 전제라고 할까요? 그게 있나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제라기보다는요. 왕따는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왕따는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왕따가 이제 그게 적대적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폭력 대화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다만 무관심이 왕따로 가지 않는 그 전제를 만약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무관심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indifference. 그러면 요거는 다르게 보지 않고 그냥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 그 무관심의 가장 이제 좋은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불라 드르상 네불라. 그러니까 이 드르상이라는 말이 내 관심 밖에 내 영역 밖에 놔두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이야기인데 요거의 전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전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진루 질서. 사람은 진루질석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만큼 사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누가 누구에게 이러라고 해서 뭐 하거나 저기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해서 뭐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만큼 각각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큼 살아가는. 어쩌면 개인주의이지만 그 개인주의가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주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무관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좀 개념을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일단 놔두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전제라고 한다면 진루질석 정도 생각해 보시지 않겠나. 비폭력 대화하고의 그 감정 그 부분하고는 연결시켜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라는 게 그거라고 제가 금방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게 대화를 할 때에 감정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표현하지 말라는 게 관심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일단 잠깐 텀을 두고 있는 그대로 살펴서 한번 연결시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시면 질문할까요? 네. 그냥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드르상 내불 속에 신경 쓰지 마라. 그때의 엄마의 감정은 그 드르상 내불라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고 베네딕토는 내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드르상 내불이 아니죠. 그럼 버려진 거에 대한 그렇죠. 그 상황마다
것들을 전제로 뭔가 전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드르상 네불라라고 하는 게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쿤다를 전제로 해서 쿤다의 전 단계로 드르상 네불인 것이 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드르상 네불 내쳐진 경험으로서 타자화된 경험 그거는 그 맥락과는 좀 다른 건데요. 결국 약간 무리가 있었나요? 무리가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쿤다 문화를 가지게 되었던 배경이 그렇게 내쳐진 상태에서 자기의 몫을 해내는 사람으로 서서 돌아왔던 것을 이제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드르상 내부는 게 그게 더 쿤다의 방식으로 적절하고 체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얘기하고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르기토 이야기인 경우에는 내쳐진 타자의 경험이 제주 사람들의 신화와 역사 속에 쭉 이어져 왔었다. 그 다음 이 내쳐진 타자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타자로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타자와 타자로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드르상 네부로사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순서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품기 위한. 예. 근데 처음에 게르기토인 경우는 품을 의사가 없었던 거죠. 내쳐버린 거죠. 그냥 버려버린 거죠. 하나만. 네. 그 호스트의 네. 경우에 네. 주인과 손님이면 네. 그 공간의 주체가 돼서 손님을 받는다. 그리고 손님은 그 주체의 공간에 가서 거기에 뭐 길들여진다거나 네. 적응한다. 그쵸.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관계가 네. 어쨌든 관계가 성립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타자와 타자는 네. 서로 이제 무관심하게 그 공간을 공유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제 생기는데 어떤 관계가 이제 뭐 만들어지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예. 예,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적인가?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좀 얘기 들어서 막 지금 묻고 있는 게 타자와 타자의 만남이 어떻게 관계에 이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도시 사회에서 낯선 사람으로 다들 만났는데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를 소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상호작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구조주의를 얘기하고 여러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인간관계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는 제가 오해보다는 왜곡 혹은 오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의 방식대로 이해한 공자님의 말씀은 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그 이인을 공자님 말씀하신 이인이 뜻이 뭡니까? 제가 혹시 확인 공자의 인의예할 때 이인이 뜻이 뭐예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사랑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 사랑, 이인되잖아요, 이인. 근데 그 이인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글자 자체로는 두 사람이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타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 갑자기 문이 스르르 내려가지고 한 사람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죠.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멋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타면 또 모르는 사람인데 멋지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회가 등장하면 이 낯선 사람, 그러니까 사회학의 출발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떠한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예, 그건 이제 뭐 사회학에다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조금만 보충하자면 네. 드레스상 내부는 제주식의 무관심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관계라고 예. 하는 게 예. 괜담이죠. 그러니까 그 괜담을 예. 그게 그렇게 되면 괜담이죠. 근데 그 괜담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니죠. 괜담은 아무리 그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소분으로 같이 안 다니면 괜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담은 제주도 괜담은 제가 이해하는 제주도 괜담은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나누는 괜담들이 아니에요. 부주를 제때제때 안 하면 괜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괜담인 거고 안 하면 괜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결과의 관계가 제주도에서 표현한다면 괜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괜담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인주의적인 건데 5만 원 부주 받으면 5만 원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잔치 때 3만 원밖에 부자 안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잔치 때 5만 원 부자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이 5만 원 부자였으면 나도 어떻게 포서라도 5만 원 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주를 유언으로 남겨서 갚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제 게 우리 괜담이라는 거죠. 뭐 제가 좀 많이 허술하고 논리가 아직 그래서 뭐 구멍이 많습니다만 구멍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구멍이 많아야 숨을 쉬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시간에 우리 강진구 교수님께서 애니깽을 아시나요? 재미있는 강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얼굴로 저는 김준적으로 다른 얼굴 강진구 교수님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